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화약과 인쇄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결정적인 기구는 바로 나침반입니다. 이웃나라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항해라고 하지만 대자가 붙은 이유는 뭐냐? 대서양을 건너고 그 다음 인도양을 건너서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나침반과 함께 이어서 나올 화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포를 장전한 서양의 배가 인도와 동아시아를 침략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계기입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두 가지 큰 전설이 있었습니다. 양자는 두 양자죠. 그래서 문반과 무반 두 개의 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대 전설이 있는데 하나는 성배입니다. 성은 성스러울 성자지만 이 배자는 잔이에요. 술잔. 원래는 불이라고 읽었지만 배로 음이 바뀐 것인데, 이 나무잔이 나무로 만든 잔, 지난 시간에 공작, 후작, 백작이라고 할 때 중국에서는 상대방의 계급에 따라 직위에 따라서 술을 따라주는 잔이 달랐다 그랬죠. 누구는 옥으로 만든 잔에, 누구는 금, 누구는 은, 누구는 나무로 만든 잔에다가 술을 따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목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잔배자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라고 얘기하죠. 대통령 컵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컵을 한자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대통령 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은 그릇의 일종이죠. 그래서 요 밑에 게 들어가면 이것은 전부 다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잔배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그런데 이 성스러운 잔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던 잔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배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늘 기독교에서의 관심이었어요. 이 성배와 관련되어 있는 전설이 있고, 또 하나는 프레스터 존에 관한 전설입니다. 이 프레스터는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스트입니다. 사제라고 종교에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제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프리스트를 보통 목사를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어쨌든 사제란 뜻이다. 제사를 지낼 때의 직책을 맡은 사람. 영어로는 존이지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게 있죠.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양대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 동쪽 끝으로 가면 기독교 사제인 왕이 있는데 이름이 요한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가 뭐 반쯤은 승리하고 반쯤은 패배했지만, 어쨌든 십자군 전쟁 기간에 십자군들이 몰릴 때 그 시기에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은 나는 인도에서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너희를 돕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네스토리 우스파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들이 중국을 들어와서 나중에는 원나라까지 넘어가는데 이들을 경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네스토리우스 파의 황제, 지도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실체가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기독교 쪽에서는 이 사제왕 요한과 함께 셀츠쿠 터키를 협공을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2차 십자군 원정대를 조직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유럽 쪽에 십자군이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 여기에서 지금 셀축 투르크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했었죠.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럽 종교, 서양 종교의 성지가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2차 십자군 원정대, 왜? 1차에서는 패배했으니까 다시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이쪽에서 사제왕이 공격하면 셀축 터키를, 아랍을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어마무시한 군대가 등장합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누군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루에 많이 이동해봐야 30km입니다. 30km씩 이동하는데, 그 소문이 들리면 그때부터 말을 준비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철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몽골은 그 전사 한 명당 말을 서너 피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말을 갈아타면서 이동하죠. 그래서 하루에 100km씩 이동해요. 어떤 때는 150km씩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들렸는데 벌써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이 군대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싹쓸이를 하죠. 이 몽골은 처음에는 항복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항복을 거부하면 수레바퀴 높이보다 키가 큰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항복을 요구하다가 거부하면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군대가 유럽에서는 바로 사제왕 요한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 아랍 쪽에서, 이슬람 쪽에서 이 어마무시한 군대가 나타났다,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함에서도 불구하고 몽골을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 몽골이 거의 전 세계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헝가리, 러시아까지도 다 차지합니다.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몽골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몽골은 단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계 정세가 안정되고 나서 이 유럽에서는 수도승과 탐험가들이 사제왕 요한을 찾아서 아시아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코 폴로죠. 그 사람이 유럽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그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 이것이
견문록이죠. 동쪽 방향에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 동방견문록입니다. 그래서 마르코폴로는 나중에 중국에서 벼슬까지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인데, 내용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아무래도 자기밖에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과장이 심하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셀축 터키가 몽골에게 멸망합니다. 몽골에게 셀축 터키가 멸망해요. 그런데 그 셀축 투르크의 한 부족이었던 오스만 가지가 세운 나라가 바로 오스만 터키죠. 그래갖고 오스만 터키의 그 오스만 가지의 손장가 메흐메드 2세가 결국은 터키를 완전히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을 공격합니다. 그래갖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는데, 보통 세계사에서는 이때를 근대 사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여기 동로마에 있던 학자와 문서들을 가지고 이들이 베네치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르네상스의 본사는 피렌체입니다. 하지만 이 베네치아는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해군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거의 이 지중해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을 오스만 터키가 차지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실크로드를 봤죠. 이 중국과 인도의 비단과 도자기와 향신료를 얻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갖고 이 유럽 쪽에서는 오스만 터키에 막혀서 이것들을 동쪽의 물건들을 수입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탈출구를 찾은 거죠. 육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바닷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페인은 좀 힘이 센 큰 나라였지만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포르투갈이었죠. 그 포르투갈의 엔리코 왕자가 지도를 하나 얻었어요. 그랬는데 그 지도에는 바로 사제왕 요한에 관한 지도라고 하는데, 그 지도에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이 지역이 바로 사제왕 요한의 땅이다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리코 왕자는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바닷길로 돌아서 이 이디오피아의 구원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여기가 희망봉이죠. 이 희망봉을 발견한 것이 바로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바스코 다가마가 발굴한 희망봉을 돌아서 이디오피아로 가려고 했으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인도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향신료를 얻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그 사이에는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카디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카디조는 바로 한니발의 고향입니다. 그 위에 팔로스테라 프론테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콜럼버스가 1차 항해를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 팔로스테라 프론테라가 너무 작은 곳이기 때문에
강 어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뒤부터는 카디즈에서부터 대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중심이 지중해였습니다. 땅 사이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지중해죠. 이 세상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스코 다가마가 발견했던 희망봉, 그리고 케냐를 거쳐서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그리고서 다시 인도에서 실제로 이 당시에 향신료 집산지는 지금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밑에 있는 말라카입니다. 이 말라카가 향료의 집산지였어요. 여기까지 포르투갈이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라카를 최초로 차지한 서양 세력은 포르투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라카에 가면 파모사라고 포르투갈 부대가 주둔했던 그 성벽이 남아있고, 그 당시에 교회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항해를 통해서 동양 우위의 역사에서 인도와 중국 우위에서 서양 우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는 우수하다는 뜻이죠. 우월하다. 위는 자리.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영락제 때 정화함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정화함대. 그래서 항저우부터 시작해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로 해서 예멘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서 바로 케냐 이 지역,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지만 그 주변은 사바나 기후입니다. 이 케냐 초원지대에서 동물을 발견하고 그 동물에 붙여진 이름이 기린이라고 했습니다. 기린. 그런데 영락제 때 이 사업을 벌여나고 너무나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 중국에서는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해금령을 내립니다. 바다를 금지시키는. 그 뒤에, 그 사이에 바로 서양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포르투갈의 대서양을 건너던 포르투갈의 배, 매우 작죠. 정화의 보물선은 그 포르투갈 배의 100배가 넘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만일 영락제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서 대항해를 시작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했는데 그전에는 리스본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서 갔는데 이쪽으로 들어서면 이 남적도 해류가 계속 불어오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이 배들은 전부 여기에 이 바다에 처박힙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자, 빨간색은 지금 적도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거는 북위 30도예요. 적도는 늘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콜이라고 하죠. 스콜. 그러면 이 지역은 워낙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증발해서 매일 비가 오는데, 즉 저기압입니다. 비가 오는 곳은 저기압이죠. 30도 여기는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은 구름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부 다 사막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다 건조기후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고기압입니다. 여긴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압이라고 하는 것이 압력은 힘이잖아요. 그럼 바람은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부는데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전향이고 힘이기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해요. 계속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것이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기압이고 그러면 저기압 그 주변은 뭐가 되겠어요? 다시 고기압 주변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저기압이죠. 그러면 저기압 그 주변은 극지방은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적도 저압대, 30도 고압대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면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쪽으로 내려와서 바닷가를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해안가를 따라 내려와서 여기에서 배를 띄우면 자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죠. 그래서 바람이 계속 불어서 데려다 준 것이 바로 서인도 제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신대륙의 금은보화를 유럽으로 가져오는데 신대륙 갈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엔 범선이었잖아요. 범은 돛이란 뜻입니다. 돛을 펼치면 바람이 불어서 지금의 쿠바, IT 이쪽으로 데려가죠. 서인도 제도로.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바람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과 신대륙의 무역을 도와주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역풍이에요. 반대로 그럼 유럽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자, 여기가 서인도 제도입니다. 그러면 약간 위로 올라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플로리다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 플로리다까지 올라가면 다시 범선을 돛을 펼치면 그래서 돛단배죠. 그러면 바람이 어디다 데려다 주느냐? 영국의 리버풀로 데려갑니다. 이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해요. 이것이 편서풍입니다. 그런데 바스코다가마는 밑으로 내려가서 해안가를 따라가다가는 박살이 나니까 해안가를 따라가다 바깥으로 빠집니다. 요 해류를 따라가지 않게. 이게 남적도 해류예요. 왜 그러느냐? 지구가 자전하면 육지는 고체니까 붙어서 돌지만 바닷물은 반작용이 작용해서 이렇게 돌죠. 그런데 남쪽에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작용해요. 전향력이.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코다가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는 거죠. 먼 바다로. 그래서 이걸 타고 가다가 아메리카 쪽에 가까워지면 여기에서 온갖 힘을 다해서 이쪽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희망봉이에요. 누가? 바스코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한 것은 바스코다가마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동양을 나침반과 대포를 끌고 그 다음에 화승총을 갖고 칼을 갖고 그리고 동양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제국에서 제는 황제란 뜻입니다. 즉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지닌 민족들의 통합체가 제국인데, 제국은 두 가지 성격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평등을 인정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하지만 고대 로마의 경우에는 공격해서 금은보화를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강제노동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제국이라고 하면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약탈에 주력했던 제국이 있고, 하나는 영토는 확장하되 교역을 중심으로 하고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인정한 그런 제국 두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약탈적 제국주의가 있어요. 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죠. 한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사상, 신념, 이념이 주의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은 뭐였어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화승총과 대포를 가지고 커다란 배를 갖고 가서 금은보화를 빼앗아 오는 것이죠. 약탈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약탈적 제국주의는 노예를 데려와서 굳이 일을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유럽에서는 할 일 없는 사람들, 노동력이 남아 돌거든요. 노예를 데려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빼앗아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포르투갈은 약탈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도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대적인 제국주의에서는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 식민지가 필요한 이유는 값싼 원료를 값싸게 사와요. 예를 들면 면화 이런 걸 헐값에 사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한 것이고, 처음에는 식민지를 내부 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점령해요. 그러면 이제 그들 식민지 힘이 충분히 약해졌으면 그 다음엔 군대는 다른 나라로 빼돌려서 새로운 식민지를 만드는 데 쓰고 경찰이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원료와 노동력을 빼앗아서 값싸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많은 것을 유럽에서 소화가 됩니까? 아니죠. 만들어서 다시 그 나라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전에 약탈적 제국주의, 고대 제국주의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대 제국주의 하면 식민지 이 두 가지 특성을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약탈적 제국주의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한 것은 스페인이 신대륙으로 간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로 그 다음 동남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처음에 신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이 아까 얘기했던 팔로스테라 프론테라인데 지금 그 밑에 카디즈라고 하는 좀 큰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출발을 시작하죠.
그러면 리스본에서는 이렇게 돌아서 아시아로 왔는데 출발지가 어디냐면 리스본입니다. 사실은 포르투갈 발음으로는 리스보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본, 이 입구에 강의 어구가, 강이 시작되는 이 입구가 매우 커요. 그 들어오는 입구에 세운 것이 바로 벨랭탑입니다. 이 벨랭탑은 외부의 이동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교육하려고 하는 배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요즘을 쓰면 감시 초소이면서 동시에 그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청이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리스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게 뭐냐, 바로 발견기념비예요. 지금 이게 배가 나가는 배 앞머리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에 사람들이 쭉 동상이 새겨져 있는데 제일 앞에 선 이 사람이 바로 엔리코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리스본 입구에 바로 옛날에 쓰던 벨랭탑, 그리고 새로 세운 발견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과의 차이는 뭐냐? 포르투갈은 인구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륙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항상 어떻게 했느냐? 바닷가에 성을 만들고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여기를 지배하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은 때때로 신기한 물건도 얻고, 그 다음에 조그만 땅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땅을 위해서 전투를 벌여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마카오라든가 말라카라든가 이렇게 주요 도시의 무역 거점을 만들어서 향신료와 그 다음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세 번째는 화약입니다. 화약, 불화자고 약, 약국에서 파는 약이죠. 근데 왜 이 화약에는 사람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당나라 때 9세기 도교가 있었는데 도교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 중에 하나는 불로장생이잖아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약이 발명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약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염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바닷가에 그 뻘 같은 데 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 염자를 쓰는데 질산칼륨이라고 하죠. 염초 그리고 유황과 숯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불로장생 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 제조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화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때 이 성질을 이용해서 화전을 만듭니다. 전은 자 아래 거는 앞전자죠. 앞과 뒤, 전후인데 위에 대나무지 들어갔습니다. 대나무가 들어간 게 뭐겠어요? 화살이죠. 그래서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이에요. 그 다음 화포. 이건 오른쪽은 포자인데 왼쪽에 돌석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대포는 무거운 돌을 날려서 성을 깨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대포란 뜻이 된 겁니다. 대포. 근데 불을 뿜는 대포예요.
즉 인화성 물질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화전이나 화포는 그 불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날아가서 어디에 꽂혀가지고 불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화성 무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터지는 무기, 그게 진천뢰입니다. 뢰는 우레래자예요. 우레, 꽈라릉 하는 거. 진은 진동시킨다는 거죠. 진동시킨다. 그래서 하늘을 진동시키는 어뢰, 폭탄. 그래서 이 진천뢰는 파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폭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천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심지가 바깥으로 나 있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타 들어가는 동안에 안 터지겠죠? 그래서 시한폭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화약이 잔뜩 들어있으면서 이게 뭐냐? 이것이 마름쇠입니다. 끝을 뾰족하게 깎아요. 그럼 터지면서 이게 날아가면서 이것이 뾰족한 부분이 사람을 찌르겠죠. 사람과 말을 찌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름쇠라고 합니다. 마름이란 말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마름모라고 하죠. 모가 뭡니까? 모가 무엇입니까? 모가 뭐입니까? 예, 이게 뭐죠? 모, 모, 모. 그래서 이 모를 한자로 쓰면 방이라고 합니다. 방. 그래서 눈금 종이를 방안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름모라고 하는 것은 내변의 길이가 같아야죠. 다만 이 대각선, 마주보는 꼭지점 두 개를 잇는 대각선의 길이가 다른 것. 이것이 마름모죠. 그 중에 하나가 정사각형이죠. 두 마름모의 길이가 같은 것. 이것이 정사각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도형에서도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여간 이런 마름쇠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어, 임진왜란 때 썼던 진천뢰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이 지름이 약 33cm래요. 33cm. 안에다 이런 마름쇠를 잔뜩 넣어두기 때문에 날아가서 터지면서 그 마름쇠가 사방에 꽂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상당히 겁을 냈던 무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설계도죠. 어떻게 만드는지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고리는 왜 있을까요? 네, 들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임진왜란 때의 진천례이지만 초기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효력이 약했겠죠. 어쨌든 송나라 때 진천례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원나라로 넘어가면서 청동, 대포, 청동으로 대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송나라는 이런 것들을 발명하게 되었는가? 당시 송나라와 대립했던 것이 요나라가 있었고 금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서하란 나라도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이 자꾸 침입해 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강력한 기병을 갖고 있는 거죠. 유목민족이니까.
요나라는 거란족이고 금나라는 여진족이죠. 유목민족은 이렇게 바람처럼 모였다가 바람처럼 흩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라가 송나라를 괴롭히니까 이 송은 이 여진과 손을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랬는데 이 금과 함께 여진과 함께 요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둘 사이 맺은 약속을 송나라가 깹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해서 그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남송이 되는 거예요. 다시 화약으로 돌아와서 이 화약이 유럽으로 전해진 건 어떤 과정이냐? 몽골 제국이 삽시간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의 중동 지방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까지 점령하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무기 이것이 핵심이 되는 화약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랍은 몽골에 의해서 완전히 작살이 났죠. 그 아랍도 화약 배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개량을 했을 건 당연하죠. 그래갖고 유럽의 대포 캐논이라고 하죠. 그 다음 화승총을 만듭니다. 이게 화승총인데 자, 이 총을 들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왼손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잡고 있으면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심지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에 불이 지금 계속 타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승총 사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거로 이 화승총 안을 닦아내야 됩니다. 왜? 화약 찌꺼기가 있으면 잘 화약이 터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길 이것으로 총신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약을 털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납알을 총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리고서 이 심지를 화약에다 갖다 대면 빵 하면서 총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화승총은 활보다 좀 더 먼 거리를 나가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유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총으로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칼을 뽑아서 전투하는 그런 식이었죠. 이것을 화승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머스켓이라고 합니다. 머스켓. 그럼 왜 화승총이냐? 승이라는 것은 줄이란 뜻이에요. 이 줄. 줄에 불씨를 갖고 화약을 터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승자가 들어갑니다. 줄승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의 포승줄을 받아라. 지금도 죄수들 법정에 재판을 할 때 포승줄로 묶죠. 포는 체포한다는 뜻이에요. 체포해서 묶는 줄, 이것이 포승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포승줄 이렇게 얘기하죠. 체포하는 줄입니다. 그 다음에 잉카 지역에서 썼던 문자가 있죠. 지금 보면 별이가 이렇게 있고 별이 중심이 되는 줄이 별이죠. 그 다음에 줄이 있는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매듭으로서 옥수수의 양,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듭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을 묶어서 사용했던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결승 문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포가 등장하기 전에 어땠느냐? 자, 이건 기사죠. 전투를 하는데 먼저 긴 창을 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는 게 대비해서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고 기사도 갑옷을 입죠. 그래서 뛰어나가면서 제일 앞에 있는 적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 칼로 싸우는 거죠. 이게 중세 유럽의 기사들입니다. 그러면 말을 안 탈 때의 복장은 어땠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죠. 이게 치마가 길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치마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을 다 갑옷으로 두르는 쪽으로 되는데 나중에는 갑옷을 안 입죠. 왜? 화승총이 있으니까. 화승총은 먼 거리를 사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사의 복장이 바뀌어 온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은 어땠느냐? 한반도는 원나라 때 화약 기술이 있었는데 고려 말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나 말기가 되면 국방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갖고 군대가 약해지니까 일본의 해적들이 그걸 우리가 왜구라고 부르죠. 계속 해안가를 침범하는 겁니다. 심지어 강을 타고 올라와서 안쪽에 있는 공주라든가 이런 지방까지도 노략질을 해요. 이 당시에 원나라에서도 화약 제조법은 1급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개성 그 바깥에 항구 이름이 벽란도였습니다. 당시에 아랍 상인들도 와서 무역하던 국제 무역항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쌍화점이라는 노래 얘기했죠. 쌍화는 만두 종류를 쌍화라고 한다. 그걸 파는 가게이기 때문에 쌍화점이에요. 당시에 고려 때도 그 아랍 상인들이 무슬림들이 개성에 와서 병란도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란도에 와 있던 원나라의 화약 기술자를 이 최무선이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외국의 노략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한테 화약 제조법을 좀 알려달라. 고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 기술자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염초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모으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게 그 염초를 얻어내는 질산칼륨을 얻어내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복잡한 처리 공정을 어쨌든 최무선은 해결하고 화약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1377년에 화통도감, 화통, 통은 화약을 사용하는 총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8가지 종류의 화포와 불화설을 개발했대요. 그래갖고 1380년에 진포에 나타난 500여 척의 왜구, 이들은 해적이었죠. 해적. 진포는 어디냐? 지금 군산과 당진 사이에 그곳이 진포입니다. 그러니까 금강 하구에 진포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최무선은 이 왜구들은 어떤 거냐? 배를 가까이 대고서 상륙해가지고 배에 올라서 육박전을 하는 겁니다. 백병전을 벌여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죠. 그래서 최무선은 배에다 대포를 싣고 가서 멀리서 이 왜구들의 배를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여 척의 배를 다 전멸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 그 나라가 혼란한 틈에 이 최무선이 왜구를 막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 기술이 조선시대 때 세종대로 넘어가서 과학무기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진천대는 왜구와 싸우는데, 일본 군대와 싸우는데 엄청나게 공을 세운 무기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화약이 만든 대포 때문에 결국 유럽에서는 봉건제가 끝납니다. 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영주를 중심으로 장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평소에는 영주와 귀족과 기사들이 성 안에서 생활을 하고, 농노들은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외적이 침입하면 농노들도 다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이 수성전을 하는, 성을 지키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문제는 대포가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 총을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주와 기사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서 영주가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제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에 시작한 것은 프랑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져요. 왜? 그전에는 용병을 썼거든요. 돈을 주고 군인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프랑스에서는 전쟁 세금을 걷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루이 14세는 계속 그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갖고 뭘 만들었어요?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용병이 아니라 자기 국민들 중에서 군인을 뽑아가지고 늘 먹여주고 재워주는 군대를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에도 상비군이 있죠. 언제든지 축구 시합을 할 수 있는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비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들은 전투를 하려면 오랜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화승총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말이나 갑옷이 필요 없이 총 쏘는 훈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일만, 심지어는 몇 시간만 훈련을 시켜도 전투에 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승총 덕분에 상비군이 가능했고, 그 재원은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그 전에 전쟁세 걷던 것을 계속 걷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루이 14세가 뭐라 그랬어요? 짐이 곧 국가인이라. 짐이라는 것은 왕이 자기 스스로를 낮춰 부를 때 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자기가 바로 국가래요. 바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통치하는 정치, 왕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8세기의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조선은 그 사색 당파로 나뉘어가지고, 그리고 각각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제대로 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 기득권층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수도를 지금의 수원, 화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수원 화성은 계획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18세기 당대의 가장 완벽한 성이었다는 거죠. 특징이 뭐냐? 돌과 벽돌을 혼합했는데, 자, 성을 쌓는데 밑에는 큰 돌을, 위에는 작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돌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러면서 돌이 기하학적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선과 요 선, 요 사이에 곡선을 집어넣어요. 왜? 대포로 때리면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래쪽이기 때문에 큰 돌을 사용해요. 그러면서도 대포에도 잘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돌을 쌓으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크기의 돌을 쌓는 겁니다. 페루에 잉카 성을 가보니까 거기도 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돌들이 이렇게 딱딱 맞물리게 돼 있죠. 왜? 그쪽은 지진이 심하니까.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돌을, 크기가 다른 돌을 갖고 이렇게 서로 각을 다르게 만들어서 대포의 충격에도 잘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작은 돌을 쌓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햇빛이 지금 환하게 들어오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이 사이입니다. 이 당시에는 총통도 있었지만, 즉 화포도 있었지만 활도 섰거든요. 그러니까 활을 쏠 때는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활을 쏘고 다시 몸을 숨기고. 자, 여기 보면 구멍이 작죠. 이 구멍으로 활을 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을 보시면 하나는 깜깜한데 하나는 햇빛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 이쪽은 기울기가 돌의 경사가 있다는 거죠. 여긴 돌의 경사가 없으니까 햇빛이 투과되지 않는 것이고. 즉, 이곳은 뭐냐? 총구인데, 총을 쏘는 구멍인데, 이쪽은 벽으로 붙는 적을 총으로 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멀리 있는 적을 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돌, 작은 돌 위에 위에 이렇게 벽돌로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곳은 큰 돌, 작은 돌이지만 이렇게 높은 곳은 큰 돌 위에 벽돌을 쌓는 거죠. 왜 벽돌이냐? 대포로 쏘면 대포알이 만약 여기에 맞으면 그러면 이 위는 밑에는 큰 돌이라도 위에는 작은 돌이기 때문에 대포알 때문에 이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은 특징이 뭡니까?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벽돌로 이렇게 지으면 대포알이 탁 맞으면 그 부분만 구멍이 뻥 뚫리지 벽돌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돌과 작은 돌과 벽돌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대포화를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문인데 가장 약한 곳이 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총이나 화살을 쏘는 거죠. 그 다음 이 성벽을 일자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자, 성벽이 일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걸 치라고 합니다. 치.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치는 왜 있느냐? 성벽에 붙는 적을 양옆에서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이쪽에서 쏘는 거리와 이쪽에서 쏘는 거리가 겹치도록 그래서 모든 적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이
성과 성의 길이를 조절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화성에만 있는 다른 성에, 우리나라 다른 성에는 없는 유일한 건물이 이 공심돈인데, 중심이 비어 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흑토가 빠지면 이것은 두꺼울 돈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돈독하다, 두텁다라고 할 때 쓰는 돈자인데, 흑토가 들어가면 이것은 밑에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높이 올린 누각, 망루, 이것을 공심돈이라고 합니다. 누는 2층 이상의 건물이고 망은 바라볼 망자죠. 그러니까 즉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 공심동 또는 안은 사다리만 있고 비어 있습니다. 즉 사다리로 오르내리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기 위한 것이죠. 그럼 여기 보면 작은 구멍들이 많아요. 뭐냐? 이 작은 구멍으로 이 작은 구멍을 총을 쏘는 구멍이라 해서 총안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을 총안이라고 합니다. 사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격.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경사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이. 이건 뭐냐? 적이 성벽에 붙으면 끓는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벽을 기울이던 적을 태워 죽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성의 안쪽을 보면 밖에서 보면 높지만 안쪽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이 수원 화성은 가장 완벽한 군사시설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수원 화성에 공로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이 정약용은 유형거와 거중기를 발명했는데, 물론 그 당시 청나라에는 서양 기술을 소개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변형해서 발전시켜서 만든 것인데, 이 유형거라는 건 뭐냐? 유는 놀다란 뜻입니다. 형은 저울이에요. 거는 수레죠. 지금 앞에서 수레를 끄는데 옆에 가로막이 없습니다. 길다란 목재 이런 걸 운반하려면 거치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유형거는 옆에 난간을 없애가지고 긴 나무와 무거운 돌을 쉽게 나를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수레에 비해서는 서너 배가 더 활용도가 높은,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수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형거라고 하고, 그 다음 거중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죠. 이것을 발명했습니다. 고3이 되면 과학 시간에 1이라는 걸 배웁니다. 1.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무게가 100뉴턴이에요. 예를 들면 100k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줄을 도래로 달면 이 100kg의 무게가 이쪽 줄에 50kg, 이쪽 줄에 50kg가 걸리고, 이 걸린 줄을 잡아당기는 데 들어가는 힘은 50kg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르래의 원리예요. 그러면 자, 힘은 반밖에 안 들죠? 하지만 이것이 도르래가 움직이는 거리는 2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의 양은 같은 거예요. 중3 때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다시, 자,
뉴턴이에요. 자, 10cm를 들어 올리는데 고정 도르래가 있고 움직이는 도르래가 있죠. 이 움직이는 도르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각각 50의 힘이 걸리겠죠. 그런데 다시 줄이 두 개니까 이 50의 무게는 다시 이쪽에 25가 걸리고 이쪽에 25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데 드는 힘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힘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100이 아니라 25가 들어가요. 하지만 힘은 4분의 1로 줄었지만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4배가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10cm가 움직이지만 결국 이 줄은 40cm가 옮겨져야 됩니다. 결국 일은 같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 지금 여기 도르래 보이시죠? 그리고 움직이는 도르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중기의 원리입니다. 무거운 걸 들으려면 힘이 중요하잖아요.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어쨌든 이 수원 화성과 그 다음 만드는 과정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 모든 기술들은 조선 후기 군사과학의 결정체이다. 수정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쇄술입니다. 그럼 인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베껴 썼죠. 붓으로 먹을 찍어서 베껴 썼기 때문에 필사라고 합니다. 필사. 여러분들 복사기 아시죠? 똑같이 찍어내기 때문에 베끼기 때문에 복사라고 하고 그 진짜 모습 그대로 찍어내기 때문에 사진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 산은 베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메소포타미아는 진흙판에다가 갈대를 잘라서 그 뒷면으로 날카로운 부분으로 썼던 쇠기 문자였죠. 이집트는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도 기록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집트는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양피지에다 양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땠는데? 죽간이나 비단에다 글씨를 썼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목판 인쇄가 시작됩니다. 이게 목판, 이게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704년부터 751년 사이에 제작됐다고 하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인데 그러면 원래 목판은 어디 있는데? 없죠. 찍은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려 말에 몽골의 침입으로 만들어진 게 8만 대장경이죠. 대장경을 이렇게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긴 거죠. 한자 한자를 새긴 겁니다. 물론 찍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찍었을 때 우리가 보는 글자대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새길 때는 이것을 뒤집은 모양으로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글자를 다 새긴 다음에 먹을 여기다 묻힙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종이를 덮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방망이로 두들깁니다. 이 먹이 종이에 베이도록. 그래서 목판을 인쇄를 했는데 11세기 들어서
일일이 한자 한자를 손으로 쓰는 그 조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11세기에 활자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글자 한자 한자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바닥에 쇠로 된 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 글자를 얹어 놓는 겁니다. 글자를 이렇게, 이게 쇠판이면 쇠판 위에다가 활자를 얹어요. 다 얹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밀랍을 붓습니다. 밀랍. 그럼 그것이 이제 식으면서 굳어서 좀 딱딱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종이를 놓고 부드러운 방면으로 두드려서 인쇄해내는 거예요. 글자 한자 한자입니다. 그래서 왜 활자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에 새긴 글자는 이동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건 글자 하나를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썼던 자를, 한자를 다음 장 인쇄할 때 또 그 글자를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글자다라고 해서 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글자, 즉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에 올려서 인쇄하는데 그 글자를 올려놓는 판을 활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판 인쇄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밀랍이라든가 이런 걸 부어서 굳히는데 문제가 있죠. 이게 밀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십 장은 찍을 수 있어도 수천 장, 수만 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 인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이거를 포도주 압착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활자를 완전 고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잉크도 먹이 아니라 유성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유성 잉크라는 건 지금 얘기하면 페인트 비슷한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유럽에서는 글자 수가 2,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한자가 수십만 개죠. 수십만 개의 활자를 일일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활용하는 정도는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금속 활자가 더 이상 발전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와 맞물려지면서, 그리고 유럽으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들어오죠. 부유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을 사람이 급속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찍을 때 수천 장씩 찍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잉크 문제를 해결해서 유럽은 본격적인 대량 인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차이가 뭐냐? 필사는 한두 장 찍을 때, 한두 권 베낄 때, 목판은 어쨌든 같은 판을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몇백 장은 찍어야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목판 인쇄는 수요가 안정적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활판 인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양은 수천 권씩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숙련된 장인은 목판 글자를 새겨서 인쇄를 하나, 이렇게 활판 인쇄를 하나 걸리는 시간이 비슷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서는
대량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존재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이게 직지 심체 요결을 찍을 때 사용했던 활자를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 바로 직지 심체 요술이다. 그래서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다. 기록유산은 이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Memory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네스코 표시고. 어쨌든 조선도 기록의 진심인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둬야겠죠. 오늘은 중국의 4대 발명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몽골 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